(144차) 자유숲 이승만 연구스타디 이승만의 사상으로 세상을 깨우다. 앞서 제가 이제 한 페이지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연이어서 이제 제3장 맞아. 내 발표했는데 내가 아직 발표했는데 계속 소집합이야. 제3장 중립의 역사 1793년에서 1718년까지 국제법상의 제일 암흑기 때였을 때 이제 중립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관행,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72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중립 통상의 무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정국 영국의 부당한 요구는 너무 가혹하여서 이제 다시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인들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공개적으로 장이 일어났다. 앞서 말했죠.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이제 1차 무장 중립국 동맹이 생겼다고 했죠. 그죠? 제1차 무장 중립 동맹이 중립 통상에 대한 영국의 공격의 결과였다고 한다면 제2차 무장 중립 동맹의 형성은 호송 중인 중립 상인에 대한 영국의 면책 거부의 결과였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이해를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인트로덕션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의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바로 아미엥 평화 조약으로 경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 전쟁은 언제냐? 1792년도에 프랑스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면서 전쟁 선포하면서 4월 22일부터 1802년 3월 27일 아미엥 조약이 맺어지면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 끝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완전히 정권을 잡으면서 아미엥 조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폴레옹 전쟁은 언제냐? 아미엥 조약이 파기되면서 1803년부터 1815년에 영국과 프랑스 전쟁이 재개가 됩니다. 아미엥 조약은 1802 3월 25일 서명해가지고 3월 27일 발효되면서 이제 5월 18일 날, 몇 개월도 안 갔다, 그죠? 파기되면서 재개전한 짧은 평화였다. 이 역사적 배경은 프랑스 혁명 전쟁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정부가 군주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과 충돌하면서 전쟁이 확대되었고요. 그러니까 혁명이냐 왕정이냐 가지고 싸웠고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프랑스는 공화 체제로 싸우면서 유럽 곳곳에서 자매공화국, 위성국 성격을 막 만들어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에 이제 프랑스의 위성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은 1803년 전쟁이 재개된 뒤에 전쟁의 중심이 어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혁명이냐가 아니고 혁명 수호에서 어떻게 나폴레옹 제국과 반프랑스 동맹의 장기전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은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핵심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정치적 주체, 혁명 전쟁은 공화정 체제에서 했고요. 그럼 나폴레옹 전쟁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면서 제국 단위로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의 명분과 무기의 중심이 달랐다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혁명 전쟁은 왕정과 혁명 체제의 충돌이고 나폴레옹 전쟁은 유럽 패권과 동맹의 재편이 되었죠. 끊어지는 분기점은 바로 아미엥 조약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미엥 조약은 여기 프랑스 북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실패한 이후에 1799년대 이제 브루메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이 지나면서 1802년도에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잠시 휴전을 취하게 되죠. 이때 조약 내용은 특별한 건 없어요. 뭐냐면 영국이 식민 전쟁 중에서 얻었던 식민지 일부 지역을 이제 프랑스에게 반환하고 프랑스는 이집트에서 철수하는 걸로 뭐 일시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 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결과 의미는 뭐냐면 양국의 경제, 해상, 통상 정책은 전혀 양립이 불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 영국은 여전히 이때 해상 봉쇄 정책을 하고 있었고요. 프랑스는 대륙 봉쇄로 계속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미엥 조약은 정전이었을 뿐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네. 무식한 질문이라서 그래도 궁금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요. 1700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났잖아요. 혁명이 있어서 전제군주제가 종결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전제군주제를 없애고 했던 국가에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할 수 있는 거죠. 불과 한 10년, 20년 만에 왜 그런 일들이 그게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2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공화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깊이 있는 철학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실행한 혁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노로 기반한 그렇죠. 분노로 그렇게 되죠. 맞아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혼란이 있다 보니까 굳이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한 가지 아는 건 나폴레옹이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전쟁 그렇죠. 영웅이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국가를 좀 안정시키고자 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제군주가 다시 그러니까 군주가 다시 등장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대통령이 됐다가 황제로 등급을 하면서 통령으로 먼저. 네, 통령으로 그렇죠. 먼저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무식한 질문이에요. 아닙니다. 뭐 그건 우리도 몰라요, 사실.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1차 무장중립동맹 또 말씀드렸죠, 그죠?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이 프랑스, 스페인과 전쟁하면서 중립국 선박, 덴마크, 스웨덴, 러시아,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그냥 무조건 납포를 다 한 거예요. 적성 무역 이론, 적성 간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립국 선박에 적의 화물을 실으면 이 배 자체도 간념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납포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영국이 얼마나 자기들의 잔인하게 가혹할 정도로 사용했다는. 이때 중립국들은 표방하는 건 자유선박 자유화물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참다 못해서 어떻게 했냐? 1780년 3월에 러시아 LA 에카테리나 3세 여호 황제입니다.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과 해가지고 중립무장 동맹을 하면서 자국 상승 호유와 자위권 발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군사 충돌은 없었지만 영국의 해상 건물권과 납포 권역 남용에 대해서 국제적 저항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1783년도에 이제 프랑스 평화 조약을 맺어지면서 이제 이 무장 중립 동맹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4페이지, 75페이지네요. 자, 1799년도 영국 함대, 이제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2차 중립동맹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중립동맹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1차 중립동맹은 언제 생겼죠? 1780년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은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서 1799년도에 영국 함대는 어땠냐면 지브롤타 해역이 있습니다. 지브롤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 해역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역이에요. 그 40km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브롤타 부근에서 일단 상인을 호송하는 덴마크 군함이 있었어요. 근데 원칙은 뭐냐면 군함이 무역선들을 이렇게 호송하고 지나가면
함부로 검문 검색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군함의 함장이 적국에게 우리는 그 전시 검제품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패스가 되는데 영국은 이걸 이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문 검색권 행사로부터 면책 특권 허용을 거부하면서 소규모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떠냐면 이제 영국의 그 도브 해역 그 근방에서 덴마크 전선이 플레아라는 군함이 이렇게 또 무역선들을 덴마크의 무역선들을 쫙 이렇게 리드해 나가면서 영국이 또 검색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기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때도 검문 검색에 대한 면책권을 허용을 하지 않고 이제 서로가 총불이를 겨누면서 이제 사람도 다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덴마크가 만족할 만한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영국 정부에서는 전혀 해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 기초로 해서 점차 심각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번에 또 러시아 어떤 황제냐? 바울 황제가 1780년의 무장 중립 동맹을 개신하기 위해서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 등 대해서 연이어 중립 통상의 부인과 덴마크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에 자극을 받아서 북쪽 국가들이 세계의 조약을 체결해서 무장 중립 동맹을 부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아 사건이라는 게 뭔가 한번 좀 봤습니다. 1800년도 7월 25일입니다. 그러면 2차 중립 동맹은 언제 탄생하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11월 달에 무장 중립 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프레아 사건이 영국 해협에 호송 중립 선단에 대한 영국 검문 검색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영국이 검문 검색을 자꾸 요구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덴마크의 그 중립선에 있는 프레아 상선단을 호송하면서 항해 중에 영국 함대가 상선단을 수색하겠다고 요구하자 덴마크 지휘관은 중립국 호송권을 침해한다면서 거부를 했고 영국이 검색을 시도하자 교전을 발생하면서 발포하고 결국 외교적 위기로 처하게 됐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하면 이 사건은 호송 중립 선단의 면책 문제를 폭발시켜서 북유럽 국가들이 제2차 무장 중립 동맹을 구상하는 데 결집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무장 중립 동맹은 앞서 말한 것처럼 중립국 선박에 대한 호송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의 과도한 검문 납포 강행하면서 유럽 전체가 불만을 품게 되면서 이제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버릇을 못 버리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누가 중심으로 1800 러시아 바울 1세가 이렇게 이제 2차 무장 중립 동맹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1801년도에 여기 그림 보면 네덜란드가 여기 있고 여기가 덴마크고 여기가 독일입니다. 여기에 코펜하겐이 있습니다. 여기 코펜하겐의 영국 군인들이 바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맹국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니까 또 다음 해에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황제 바울 1세가 암살돼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후계자 알렉산더 1세가 영국과 화해하면서 이 무장중립 동맹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프레아호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고 나중에 영국이 코펜하겐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최근에 이걸 보면서 이제 어디가 생각나냐? 그린란드가 생각이 나요. 보니까 덴마크가 영토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기가 러시아거든요. 이제 북극 여기가 이제 빙하가 녹으면 여기 암스테르담 어디죠? 노르웨이가 여기 있는데 표시가 없네. 여기까지 오는데 약 500km, 5,000km 정도가 전략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부산에서 북극 항로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암스테르담 오는데 5,000km.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웨이즈 운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5,000km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중국 선박, 러시아 선박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번에 그린란드 우리 팔아라 하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팔아라고 하니까 어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본래 권사님이 해야 할 그 스페인 부분을 공부하면서 스페인과의 관계를 하면서 어떤 이제 미국 난민이 여기 전부 다 미국은 이 나라들을 다 산 거예요. 그 산 역사를 나중에 또 재미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이 코펜하겐을 왜 공격했을까? 제가 좀 궁금을 해가지고요.
또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 이게 프레아 함정이 이제 이렇게 검문 검색에 대해서 면책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1년 전에, 1년 반 6개월 전에 1799년 1월 달에 2년 전이죠. 1788년이 되겠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영국 상선에 프레드 오이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상선